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입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에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한 관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가 연간 60% 7억 달러까지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구리와 납, 아연 등 광물의 수출도 연간 1억 달러 이상은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북한 관리 11명과 10개 기관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 명단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로 소집되는 오늘 긴급회의는 알레포에서 최근 적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튜 리 크로포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알레포 사태를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를 선전운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거의 16,000명이 떠났으며 수천 명이 추가로 탈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남중국해 연구원 측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감시 활동이 지난해 7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3년 전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상하이 주변 일부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오늘 영국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합의를 중단하는 것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그러나 이는 이란 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한 약속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참여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월가 출신 스티븐 무누친과 윌버 로스를 각각 지명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오늘 중으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의 무누친을 트럼프 정권의 재무장관에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BC 뉴스도 투자자 출신 로스가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구 호인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웃으면서 트럼프 타워를 떠났다며 그의 상무장관 낙점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누치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터키 당국이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관계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터키 남부 아다나주의 한 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는 어젯밤 발생한 불로 학생 1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화재는 전기 결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6명은 학교 관계자들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오늘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을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과 항구를 통한 물자 교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아침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는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결의안은 7억 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해상과 금융 분야에 한층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과 기관 10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이후에는 서멘사 파워 미국 대사, 또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배쇼고로 일본 대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의안 채택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되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를 현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을 골라서 독자 제재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금융 제재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의 2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 결의가 채택되게 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2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하고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국가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가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하면서 빠르면 다음 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안 중에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데다 한국에 아무런 자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도 북한 최고 지도층의 은행 계좌가 한국 금융기관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 제재에 추가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다만 이번 안보리 신규 결의가 내실을 다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기존 구멍이 촘촘히 메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결의안의 미약한 부분에 대해 독자 제재가 취해지는 걸 고려한다면 독자 제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생 목적이나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표현이 많이 없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계좌라도 갖고 있어야지 제재를 하는 거니까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제재안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이 박사는 특히 이번에 채택될 결의안 중 편의 지적, 즉 북한 선박에 대한 제3국 등록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해운을 통한 수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현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보단 중국과의 협조,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기조, 방향 등과 연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 80여일이 지나서야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게 됐는데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된 셈입니다. 그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는 말일 텐데요. 이 5차 핵실험부터 새 결의안 채택까지의 과정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된 강력한 인공 지진파가 5차 핵실험으로 확인된 9월 9일. 유엔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In line with this commitment and the gravity of this violati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begin to work immediately on appropriate 안보리의 9월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라드 반 보히먼 대사는 회의 직후 언론 성명을 통해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이사국들은 즉시 적절한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히먼 대사가 언급한 유엔 헌장 41조는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같은 날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 역시 이 같은 안보리의 계획을 뒷받침했습니다. And we will take additional significant steps.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추가적 중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비난 성명이 이어졌고 관계국 정상들 역시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뜻을 모으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북 압박 공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핵실험 당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이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나흘 뒤인 13일 서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성김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통해 새 결의안 논의 사실을 밝히고 여러 나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안이 빠른 시일 내 채택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 채택까지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건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2270호로 총 57일이 소요됐습니다. 이 즈음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BOA와의 통화에서 협상 당사국인 미중 간 합의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2270호보다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이사국들의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련국들은 양자,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미한일 3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안보리가 강력한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2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움직임과는 달리 10월에 접어들 때까지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의 전면 금지를 위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핵실험 한 달을 앞둔 10월 6일 한국 외교소식통의 입을 통해 미중 간 협상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북중 간 교역 완전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중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양국 유엔 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유엔 대사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파워 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가 말한 결점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우려해 만든 예외 조항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석탄 등 북한의 수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같은 달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추진하는 민생 목적 예외 조항 삭제 혹은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대사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결의안 채택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10월 들어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2번이나 시험 발사했고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50일 가까이 진행되던 결의안 채택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유엔의 고위 소식통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270호보다 더 빨리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중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소식통의 말처럼 결국 11월 5일 안보리는 2270호의 역대 최장 기록인 57일을 뛰어넘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자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11월 8일에 열리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 합의에 이르려 한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측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대선이 끝난 지 약 일주일이 지나자 두 나라 사이에 절충점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외교소식통이 16일 BOA에 북한 석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실효적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미중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안보리 결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24일 이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추수감사절 이전에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인 23일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외교가를 중심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초안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별다른 이의는 없었고 결국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인 30일로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일자가 잡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달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대중국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북한 석탄의 대중 수출액은 약 1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22%, 그리고 2015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7%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10월까지 누적액 기준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 가운데 대부분은 무연탄입니다. 이 기간 석탄 수출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가운데 44.7%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현재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이 아닌 의류 제품이 약 4,500만 달러로 2위, 다음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 2,48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전기기기와 관련 장비로 액수는 약 2,4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음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400만 달러로 2위, 그리고 3위는 2,200만 달러를 기록한 차량과 그 부분품이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히토류, 금, 바나듐, 티타늄은 이 기간 북중 간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항공유는 같은 기간 중국이 16,000달러어치를 북한 측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 교역액은 여전히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는 약 21,000달러어치, 쌀은 35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과 항구를 통한 물자 교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신의주 일대나 남포항 등에는 컨테이너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과 선박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진 물류창고 여러 곳에는 최소 5대 이상의 트럭들이 주차돼 있었고 도로에도 움직이는 트럭들이 여러 발견됐습니다. 또한 일부 기차는 석탄과 함께 컨테이너로 보이는 파란색 물체를 실은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10월 7일 촬영해 현재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이들 사진들은 이처럼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중 교역이 활발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도시를 통틀어 100대가 넘는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장소를 찍은 지난해 9월 사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북중 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장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황해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림항에선 선박들이 석탄을 싣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180m로 추정되는 대형 벌크선은 5개로 나눠진 공간에 석탄을 가득 실은 모습이었고 150m 선박과 80m 선박 2대 역시 석탄이 가득한 상태로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강가에는 비슷한 모양의 벌크선 12대가 일부는 적재함이 비어있는 상태로 일부는 뚜껑이 덮인 상태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송림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포항 컨테이너 야적장은 지난 8월 BOA에 관측됐던 것보다 컨테이너와 트럭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야적장 옆에 위치한 항구에는 컨테이너 선박으로 추정되는 2대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었고 그 옆으로는 16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약 20대의 크고 작은 선박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 초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대한 수출 통제와 함께 북한으로 가는 화물의 의무 검색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이후 북한의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컨테이너와 선박 등의 움직임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위성사진이 촬영된 10월의 북중 교역액은 약 5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4억 2천만 달러보다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북한 석탄의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내 북한 노동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유럽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또 언론 등은 이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 8일과 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3차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강요 이사회에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공식 논의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강요이사회가 정식 논의할 OSCE 회원국 내 인권 침해 현안 중 하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연례 인권회의에서 국경 없는 인권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이번에 강요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포트레 대표에 따르면 강요이사회는 회의 뒤 폴란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안보협력기구 차원에서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포트레 대표는 말했습니다. I was told that the OSCE was considering talking with the Polish authorities and to raise this issue with them. 이 기구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 관계자가 지난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포트레 대표를 만나 북한 노동자 채용에 관한 폴란드 정부의 향후 계획과 북한 노동자 고용기업을 상대로 폴란드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조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포트레 대표는 국경 없는 인권이 유럽안보협력기구에 폴란드 이외 다른 회원국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 현황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강요 이사회의 결정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옛 소련방 국가들을 포함해 대부분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매년 말 열리는 강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카티피리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9월 등 여러 차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북한 노동자 실태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은 폴란드가 유럽연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행위원회에 사법조치를 촉구한 것입니다. 피리 의원실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그네스 용게리우스 의원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추가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리안느 티센 고용사회담당위원은 지난 18일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한 서면 답변을 피리 의원 측에 보냈습니다. 티센 위원은 이 답변에서 집행위원회가 위법 혐의와 관련해 폴란드 정부와 접촉했다며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근로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센 위원은 특히 폴란드 당국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행위원회가 근로규정의 적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만일 폴란드나 다른 회원국에 유럽연합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The Commissioner Marianne Thyssen, who is a Belgian, is a bit reluctant in tackling this issue, although they recognize that there are mechanisms. 국경 없는 인권의 포트레 대표는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약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폴란드나 몰타 당국이 용인한 노동 행태에 대해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가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가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고용사회위원회의 토머스 핸델 위원장도 지난 2월 유럽연합 기본권사무소 FRA와 국제노동기구 ILO에 서한을 보내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충격적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국가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렘코 브로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는 VOA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aken care of under EU labor law, to which Poland is a co-signee. So this is also Polish law, and Polish law and EU law don't contradict each other in this sense. 가령 유럽연합 노동법에 서명한 폴란드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법은 폴란드 국내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로커 교수는 또 폴란드를 비롯해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유럽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브로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e EU is not really willing to do anything about this, not structurally at least. And even if there would be, there is a limit to what they can get Pyongyang to do. Not known for listening to international advice. So 현재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의지가 생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유럽 정부들과 공식기구들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교수는 유럽 언론들도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일 최대 공영방송인 ARD가 몰탄의 실태를 보도했고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바이스 독일, 노르웨이 아프텐 포스텐 등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 조치한 상태입니다. 체코는 지난 2007년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또 몰타는 지난 7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의류 공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럽 매체들의 보도에 뒤이은 조치입니다. 이 밖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계기로 북한 인력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한의사들이 한국의 노약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한의사가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편하네요. 침 맞았거든요 지금. 북한 전통 침이니까 침 한 대만 맞아도 벌써 알래요. 예. 탈북 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은 영등포구의 노약자들을 위한 의료와 음식, 예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의 서경환 대표입니다. 무료 한방 의료봉사 플러스에 무료 음식 제공, 전철호 씨하고 같이 하거든요. 서경환 대표는 한국 최초로 남북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에서도 봉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받은 사랑을 봉사로 갚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사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우리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서 원장 우리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뭐 좀 큰 일은 못해도 말이야 조금씩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 북한식의 침수를 가지고 아마 환자들이
오시는 분들 어차피 다 아프시니까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통증 위주로 아마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허리 그 외에 무슨 성인병들이 아마 때문에 자문들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저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그게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직업적으로 뵌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이 나를 신뢰하고 이 정도로 와시니까. 네. 그 위에 위험시시네요. 예, 206에 86이시고요. 네. 실력 있는 의료 봉사자들이 나와 무료 진료를 한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위장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뭐야? 무릎, 고혈압, 당뇨, 다리 아프고. 예, 알았어요. 어깨 한쪽이 품기 좋은데, 친절하고, 마음이 우선 되는데. 침을 맞고 있는데 나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90이요. 술 담배 하지 않고 몸 관리해요. 나아서 한 그런 기분이 나는데 과연 나을까 하니 그게 좀 의문이 가네요. 뜨겁지는 않아요 별로. 네. 괜찮은데. 북한의 고려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이 만나 어르신 개개인을 위한 맞춤 진료를 합니다. 기사 나왔길래 북한에서 김일성 수시로서 쭉 해오셨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왔는데 또 마침 그 주치의 선생이 제 말씀을 다 듣고서 자기가 직접 시술을 해줘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의 감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참 뭔가 확 트인 말이죠. 그러면서 좀 애스러운 면도 있죠.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을 쓰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시 그런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참 친절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 볼 때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 자신으로. 봉사 현장에는 한의사들뿐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경락 마사지사 등이 나와 힘을 보탭니다. 여기 앉으세요. 66kg? 네. 불어났네. 큰일 났네. 여기 앉으세요. 혈압 재드릴게요. 많이 바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했죠. 남한테 봉사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허리, 다리,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갖가진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통 침과 서울 평양 간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결의 한민족이라는 걸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시는 약은 뭘 있어요? 약을 많이 먹어요. 하나사랑협회는 앞으로도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탈북 대학생 장학금 후원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장례식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최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파견하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정상들은 대부분 불참을 밝혔습니다.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최근 서명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오늘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 인선 작업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지금 현지에서 추모 열기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에 반세기 동안 쿠바를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예. 쿠바 정부가 설정한 9일 동안의 국상 기간에 맞춰서 현지에서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 주관으로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대규모 군중이 몰렸고 예. 각국 정상급 인사들도 참석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부 주최로 열린 이 추모 집회에 참석한 그 해외 정상급 인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일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구아 대통령, 예. 그리고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웃나라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이렇게 아프리카 게릴라 지도자 출신 정상들이 눈에 띄었고요. 예. 또 유럽에서 참석한 정상급 인사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유일했습니다. 예. 카스트로 전 의장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대부분 사회주의나 좌파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했는데 네. 다른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도 추모 의사를 표시했다고요? 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날 베이징 주재 쿠바 대사관에 마련된 카스트로 전 의장 조문소를 방문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날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을 방문해서 애도를 표시한 걸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중국과 북한은 각각 리위안 차오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가부주석하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문단을 장례 일정에 참석하도록 쿠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예. 이제 장례식에는 그 서방 국가 정상들의 경우는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 현지 국가 원수가 사망하면 각 나라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하면서 외교 관계를 다지는 이른바 조문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예. 가까운 예로는 유한 바오로 2세 교황,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그 장례식 현장에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정상들이 모인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국가 정상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서방 지도자들이 장례식 참석을 꺼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해서 인민을 구한 위대한 혁명가, 또 인권 탄압을 일삼은 야만적 독재자 이런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는 주로 사회주의 좌파 동맹국에서, 또 후자는 서방에서 내놓는 입장인데요. 예. 이 백악관 측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4일 카스트로 전 의장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조문 계획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불참하면 보통 국무장관이 장례식에 가지만은요. 존 케리 국무장관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정부의 공식 조문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었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누가 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개인 자격으로 현재 쿠바를 방문하고 있고요. 예. 장례식에는 제프리 드로렌티스 쿠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난주에 이 카스트로 전 의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통령 또 국무장관이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 카스트로는 자국민을 60여 년 동안이나 억압한 독재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서방 국가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미국에 이어서 주요 서방 국가들도 정상들의 불참 계획을 확인했는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일찌감치 카스트로 전 의장 장례식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예.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보다 급이 낮은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쿠바에 보낼 예정입니다.
또 카스트로 사망 직후에 훌륭한 혁명가라고 치켜 세웠다가 독재자를 칭송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요 가지 않습니다. 예. 또 이 러시아 크렘린궁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에 벼체슬라프 블로딘 국가두마 의장이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네요. 러시아는 쿠바랑 같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좀 이례적이네요. 네,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겠는데요. 예. 영국 신문 가디언이요. 과거 쿠바와 사회주의 맹방이었던 러시아가 대통령에 빠진 중간급 조문단을 보내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이에 대해서 최근 러시아가 중남미보다는 중동과 유럽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방부가요 오늘 실시한 브리핑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최근 한국과 일본이 서명한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양위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요. 이 협정은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중국군은 이를 엄중히 유의할 것이며 지역 안정과 국가의 안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 준비를 조치할 것이라고 한일 두 나라의 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이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일 양국이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체결한 협정인데요. 예.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하고 이지스 구축함 또 장거리 지상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 이런 첨단 장비를 통해서 수집한 군사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을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일본 정부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과 관련한 한국 군사 당국의 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이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야권은요. 일본 자위대가 정보 수집과 공유 명목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에 합법적으로 진출하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국가 안위의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예. 반대를 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미국은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게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이번 협정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이끌어갈 행정부 어떤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될지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보건후생부 장관하고 교통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데 이어서요. 조만간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 월가 출신인 스티븐 므누친 씨하고 윌버 로스 씨를 각각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후보로 내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므누친 씨가 조금 전에 미국의 CNBC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를 확인했습니다. 예. 스티븐 므누친, 그러니까 재무장관 후보로 내정된 인물이죠. 이 사람은 당시 선거운동 당시에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선거자금 모금을 책임졌던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므누친 씨가 올해 53살인데요.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17년 넘게 일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요. 예. 그 뒤에 영화 제작사를 세워서 미국의 이 대규모 헐리우드 상업 영화인 이 엑스맨 같은 여러 영화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네. 2004년에는 헤지 펀드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이 헤지 펀드라는 게 이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 신탁입니다. 예. 상무장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윌버 로스 씨는 그럼 어떤 인물입니까? 역시 돈 많은 금융인 출신이고요. 예. 이 파산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부실 기업을 아주 싼 값에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한 뒤에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예.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내정자 발표는 빠르면 오늘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알려진 것으로 의하면
재무장관, 상무장관 모두 다 이제 금융인 출신으로 이제 채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발표된 자리도 있습니다. 보건후생부 장관 또 교통장관 내정자를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톰 프라이스 하원 의원을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또 일레오 차오 전 노동장관을 새 교통장관으로 낙점했습니다. 예. 이 프라이스 전 의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인물이고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 역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민주당은 프라이스 의원이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사람은 일레인 차오인데 차오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아시아계 같네요. 네, 타이완계입니다. 예. 미치 매코넬 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데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내고 앞서 교통부 부장관을 지내는 등 공화당 정권에서 행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예. 그래서 능력 면에서는 이 장관은 맡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워싱턴의 구정무를 모두 빼내겠다고 했는데 차오 씨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해온 기성 정치인 그 자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국무장관 자리인데 계속 지금 뜸만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패트리어스 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롬니 전 주지사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날 회동이 끝난 뒤에 롬니 전 주지사가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좀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거란 희망을 갖게 됐다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 롬니 전 주지사가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야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사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꽤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는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강 지역에서는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2도, 양덕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2도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개성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4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역시 오전까지 흐리다가 차차 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6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2도, 낮에도 역시 영하권에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북부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북부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북부가 오후 들어서 5m까지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는 1에서 3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 모인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재 결의 2321호는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대한 상한선과 북한 해외 북한 외교관 파견 규모를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올해에만 9차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안보리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이를 피해왔다면서 이번 새 결의는 이런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 중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로 소집되고 있는 오늘 긴급회의는 알레포에서 최근 적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매튜 리 크로포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알레포 사태를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를 선전운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거의 16,000명이 떠났으며 수천 명이 추가로 탈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남중국해 연구원 측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감시 활동이 지난해 700차례가량 이뤄졌다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3년 전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상하이 주변 일부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오늘 영국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합의를 중단하는 것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그러나 이는 이란 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한 약속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교통부 장관에 타이완계 여성 정치인인 일레인 차오를 지명했습니다. 차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낸 인물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자문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차오를 만나 노동과 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편 차오 내정자는 트럼프 내각에 합류하는 세 번째 여성입니다. 터키 당국이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관계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터키 남부 아다나주의 한 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는 어젯밤 발생한 불로 학생 1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화재는 전기 결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6명은 학교 관계자들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다나 시장은 언론에 기숙사 방화문이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